반면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 활동하는 생명력 유전자는 거의 없다. 그래서 포식이나 잘못된 식생활 탓으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 4대 질환 모두 식생활 과식으로 인한 비만과 편식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나이를 먹어서도 젊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 특히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살을 빼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장하는 하루 한 끼 식생활은 목표는 나이를 불문하고 허리선이 잘록하게 들어간 날씬한 체형과 매끄럽고 탱탱한 피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내가 거듭 겉모습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외양의 젊음과 아름다움이야말로 건강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현재 내 나이는 만으로 56살이다. 사람들에게 실제 내 나이를 말해주면 모두가 깜짝 놀란다. 보통은 내 나이보다 15에서 20세 정도 어리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10년 동안은 신장 173cm에 체중 62kg의 체형을 줄곧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나도 40대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지금보다 체중이 무려 15kg이나 많은 77kg이 나갔고 누가 봐도 비만 체형이었다. 그랬던 내가 어떻게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5kg 감량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더욱이 요요 현상도 겪지 않았다. 내가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궁금증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하겠다. 배부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몸.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인류는 굶주림과 추위로 대표되는 가혹한 환경을 이겨내며 생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긴 진화의 과정 속에서 생명력 유전자라고 불리는 유전자를 획득할 수 있었다. 즉 우리 몸속에는 굶주림과 추위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이다. 인체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항상 최적화되도록 진화해 왔다. 이런 인류의 적응력과 환경에 최적화된 인체는 혹독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최고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생명력 유전자로 말하자면 굶주림과 추위에 내몰릴 때일수록 활성화된다는 점이다. 즉 기아 상태일 때는 적은 양의 에너지 소비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검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생존에 유리하다. 대부분의 현대인들도 이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런데 불편하게도 최적화된 유전자는 어떤 조건으로 한번 설정되면 환경이 변해도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결점이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또다시 몇만 년이라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굶주림에 대해 상당히 높은 적응력을 발휘하는 힘을 획득했지만 급격한 포식 상태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생명력이 우리의 몸에 유해하게 작용하기까지 한다. 우리 인체는 굶주림에는 강하지만 배부름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17만 년에 이르는 인류의 역사는 굶주림과 추위를 이겨내는 생존의 싸움이었다. 그 긴 시간 동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시기는 불과 100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 현대인은 배가 부를 때까지 식사를 함으로써 하루 에너지 소비량을 웃도는 칼로리를 섭취한다. 그리고 이처럼 지나치게 풍요로운 식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지금 급격한 체질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과식을 하면 살이 찌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제한 없는 식사를 계속 이어간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 주위를 둘러보면 100kg이 넘는 거구의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는 체중이 200에서 300kg을 넘어 혼자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인류가 모두 이런 모습이 된다면 멸망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생겨난 것이 국민 질병이라고 불리는 당뇨병이다. 당뇨병 인구는 암과 심장병 인구를 웃돌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은 모든 국민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달려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와 정반대로 포식이 당뇨병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우리 몸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당뇨병은 인류 진화의 증거인가? 여기서 잠깐 우리들 선조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 예를 들어 석기시대의 원시인은 현대인에 비해 시력이 훨씬 좋았고 후각이나 청각도 뛰어났다. 지금도 아프리카 사바나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시력이 2.0에서 3.0인 사람들이 아주 많다. 멍하게 있다가는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신속하게 적으로부터 달아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시력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근시로 변할 것이다. 근시를 질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물을 주시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가까운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근시로 변한다. 이와 반대로 어릴 적부터 아프리카 사바나에 살게 되면 우리도 원시가 된다. 이렇듯 인체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시력이 좋고 나쁘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각각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인 당뇨병도 포식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적응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당뇨병이 인류 진화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야생동물이 자연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먹이를 사냥해야 한다. 따라서 시각, 후각, 청각이라는 감각기관이 잘 발달해 있다. 또한 이들 감각기관들은 사냥감을 찾기 위한 포식기관이기도 하다. 손발 역시 사냥감을 뒤쫓기 위한 포식기관이다. 한편 현대사회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이나 가축들도 스스로 식량을 획득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렇다면 사냥감을 쫓지 않아도 먹이를 얻을 수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변해갈까? 반드시 포식기관이 태아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닭은 하늘을 날지 못하고 돼지도 야생의 멧돼지만큼 빨리 달리지 못한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몸의 기능이 점점 퇴화되는 것이다. 원시인은 현대인보다 시각, 후각, 청각이 훨씬 뛰어났다. 인류도 원래는 개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민감한 후각과 청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해 크게 퇴화되어 있다. 당뇨병이란 모든 포식기관이 퇴화되어가는 병이다. 당뇨병에 걸리면 먹이를 찾는 감각기관이 눈이 퇴화하여 결국에는 실명에까지 이른다. 이를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한다. 또 직접 먹이를 쫓을 필요가 없어진 다리도 퇴화하여 발끝부터 썩어간다. 이는 당뇨병성 괴저라고 한다. 불필요해진 기관이 퇴화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다. 인류가 원시시대 숲 속에서 살던 시절에는 사람에게도 꼬리가 있었다. 꼬리를 이용해 나무에 매달려가며 생활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 꼬리의 필요성이 점차 사라지자 퇴화하여 지금은 간신히 꼬리뼈 근처에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빙하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채모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짐승의 가죽을 이용하여 옷을 걸쳐 입는 방법을 터득한 후로는 채모 역시 퇴화되어 갔다. 심지어는 포식의 필요성이 사라진 인류에게 손발과 감각기관은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 점점 퇴화할지도 모른다. 어떤 의미에서는 포식으로 급격하게 변화된 환경에 인간이 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뇨병에 걸리면 살이 빠지는 진짜 이유. 하지만 이보다 더욱 무서운 일이 남아있다. 포식의 시대에 끊임없이 먹을 수 있으려면 음식물이 지방으로 축적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차라리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은 체질이 되면 좋지 않을까? 즉 당뇨병이란 포식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은 몸을 만들려는 인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대로 포식의 시대가 몇만 년이나 지속되면 유전자가 변해 인류는 새로운 몸으로 진화되어 갈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눈과 손발도 없고 단지 입만 우물거리며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모습을 한 생물이 인류의 미래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 전에 포식인은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지구는 공복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기하 지역일수록 출생률이 높고 포식을 하는 지역은 모두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뇨병에 걸리면 남성은 발기 기능 장애가 생기고 여성은 불임 확률이 높아진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 끊임없이 굶주림과 추위, 감염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왔던 인류는 수차례 멸망의 위기를 맞이했다. 그런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인류는 새로운 적응력을 획득하고 키워오며 진화해왔다. 일반적으로 진화라고 하면 신체기관 등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원래 당뇨병이나 근시처럼 환경에 적응한 상태로 변하는 것을 적응이라고 하고 그것이 유전자 변화를 수반하면 진화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이 이런 변화를 질병으로 파악하여 몹시 꺼리고 병에 걸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 모두가 오랜 세월 지속해온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된 것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습관은 고치도록 하자. 위험이 닥치면 뇌세포도 활성화된다. 뇌세포는 하루에 100만 개씩 소멸한다고 한다.
이런 기세로 계속 죽어가면 언젠가는 뇌세포가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뇌세포는 수백억 개나 있으며 그 중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뇌세포는 전체의 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매일 100만 개씩 소멸한다고 해도 뇌 전체로 보면 고작 몇만 분의 1에 불과한 수치이다. 그렇다고 해도 뇌세포가 더 빠른 속도로 죽어가면 치매 등의 질병에 걸리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놀랍도록 잘 만들어져 있다. 최근 연구를 통해 장기 기억과 공간 개념, 감정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기관인 해마에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연락망인 시냅스라는 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만 건강관리에 힘을 쓰지 않으면 뇌세포는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뇌세포는 언제 어떻게 늘어나는 걸까? 바로 굶주림과 추위에 처했을 때이다. 굶주림과 추위라는 위기에 처했을 때야말로 인류의 생명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여기서도 증명된다. 정말로 인간의 잠재된 무한한 능력은 놀라울 따름이다. 여기서 해마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자. 해마의 기능을 한마디로 말하면 뇌내 기억의 취사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수면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밤 10시부터 오전 2시 사이의 해마 속에서는 최근의 기억들이 정리된다. 꿈은 실제의 경험을 무작위로 짜맞춘 것이다. 따라서 갈피를 잡을 수 없고 의미도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이란 저서에서 꿈은 억압된 소망과 잠재적 사고가 결합된 것이라고 갈파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프랑스어로 말하는 꿈을 꿀 수 없다. 이처럼 해마는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실제로 체험했던 기억 속에서 필요한 정보와 보존해야 할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필요하지 않은 기억은 버리는 작용을 한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버려진 기억은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해도 대뇌피질에는 확실하게 저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떤 계기가 생기면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메모리 어딘가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우리 인체는 이처럼 철저하게 만들어져 있다. 추우면 왜 몸이 떨리는 걸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몸은 소량의 음식만 섭취해도 지방으로 축적되도록 진화했다. 지방에는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 있으며 여성은 피하지방형, 남성은 내장지방형이다. 여기서는 피하지방보다는 내장지방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겠다. 인간에게 피하지방이란 살색의 속옷과도 같다. 그 일부는 에너지원이 되지만 최대 기능은 체내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게끔 하는 단열 효과이다. 한편 추울 때는 몸이 덜덜 떨리는데 이는 근육을 수축시킴으로써 근육 속에 글리코겐이라는 당분을 데워 열을 내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분은 장작 난로와 같아서 연소 효율이 나쁘다. 1g을 연소시켜도 고작 4kcal밖에 열을 내지 못한다. 게다가 저혈당이 되기 때문에 배도 고파진다. 빙하 시대를 상상해보자. 인류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경우 굶주림과 추위는 동시에 찾아왔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환경의 추위에 덜덜 떨면서 공복인 상태로 몇 날 며칠을 지나야 했다. 그때 그대로 인류가 멸망했다면 17만 년이나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동면에 들어가는 동물이나 아기는 좀 더 연소 효율이 좋은 발열체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내장 지방이다. 지방은 등유나 가솔린과 같이 효율이 좋아 1g을 연소시키면 9kcal의 열을 생산할 수 있다. 즉 굶주림과 추위가 닥치는 비상 상황에 지방이 가장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체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만 섭취해도 즉시 내장 지방으로 비축하도록 되어 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까닭은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인체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체내의 내장 지방을 비축해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추위가 찾아오면 체내의 지방을 연소시켜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비축되고 있는 내장 지방. 아기가 추위에 떠는 모습은 좀처럼 볼 수 없다.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기는 내장지방 덩어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면하는 동물도 내장지방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동물들은 먹을 것이 없는 동굴 속에서 겨우내 잠을 자면서도 결코 얼어 죽지 않는다. 동면하는 동물은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도토리와 같은 나무 열매를 잔뜩 먹어둔다. 도토리는 이베리코 돼지의 먹이로도 유명한데
엄청난 고칼로리의 식품이다. 이렇게 비축해 놓은 먹이로 내장 지방을 태우면서 체온을 올려 겨울 한철을 무사히 날 수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굶주림과 추위라는 위기에 처해 있던 인류도 마찬가지였다.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체내에 얼마나 많은 내장 지방을 비축하고 있는지가 생존의 열쇠였다. 내장 지방을 많이 비축해둘수록 생존에 유리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추우면 옷을 여러 겹 껴입으면 되고 난방장치도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겨울이라고 해서 추위에 떨어야 하는 환경이 이제는 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의 인체는 과식으로 인해 내장 지방을 잔뜩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더위 추위와 상관없이 1년 내내 내장 지방을 태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겨울인데도 땀을 많이 흘리는 비만 체형인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한참 열심히 내장 지방을 태우고 있는 중이다. 갱년기의 여성이 덥지도 않은데 갑자기 열이 오르거나 땀을 흘리는 것도 몸이 남성화되어 내장 지방을 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비만이 수명을 줄이는 진짜 이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래 내장 지방은 일시적인 굶주림과 추위에 대비하여 체내에 비축해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포식의 시대에는 내장 지방이 과잉 축적되어 하루 종일 연소시켜야 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여분의 내장 지방을 축적해둔 사람들은 계절을 불문하고 항상 땀을 흘린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물건이 탈 때는 반드시 그을음이 생긴다. 내장 지방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이 그을음이 인체에 지대한 손상을 입힌다는 사실이다. 내장 지방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그을음을 의학적으로 사이토카인이라고 한다. 이 사이토카인은 원시동물이 가진 면역 물질이다. 외부로부터 균이나 독성 물질이 침입했을 때 림프구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공격 물질을 분비해서 적에 대항한다. 사이토카인은 외부에서 침입한 적에 대항하기 위한 체내의 무기인 것이다. 그런데 이 사이토카인은 자기 몸과 외부의 적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체내에 적이 침입했을 때 적을 향해 쏜 총알에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체내에서 내장지방이 연소될 때 내장지방에서는 아디포사이토카인이라는 그을음이 발생해서 혈관의 내피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 손상을 입고 혈관에 생긴 딱지는 혈관을 딱딱하게 변화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아디포사이토카인에는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착한 아디포사이토카인, 아디포넥틴과 나쁜 아디포사이토카인이 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각각의 분비량이 균형을 이루지만 내장지방이 축적된 상태에서는 착한 아디포사이토카인의 분비량이 줄고 나쁜 아디포사이토카인이 과잉 분비된다. 비만 체형의 사람이 동맥경화가 일어나기 쉽고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도 내장지방을 태울 때 나오는 그을음인 나쁜 아디포사이토카인이 자신의 혈관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내장지방은 인류를 굶주림과 추위로부터 지키기 위해 발달된 기능이다. 하지만 포식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해를 끼치고 있다. 이렇듯 수만 년에 걸쳐 획득한 유전자의 최적화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는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큰 결점을 갖는다. 하루 한 끼식 생활은 궁극의 건강법이다. 동면하는 동물의 수컷은 내장 지방형이지만 암컷은 피하 지방형이다. 암컷도 동면을 하는데 왜 다른 것일까? 암컷이 내장 지방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내장 지방을 대신할 다른 발열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새끼이다. 앞서 아기는 내장 지방 덩어리라고 했다. 동면 시의 암컷은 대부분 임신을 하고 있어서 새끼가 발열체가 되므로 내장 지방을 축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약 동면 단계에서 임신하지 못하면 얼어 죽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동물의 경우에는 교미를 하면 그 자극으로 배란이 일어나 반드시 임신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성교후 배란이라고 한다. 자연계에서 암컷과 수컷이 운 좋게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북극의 거대 빙원이나 사하라 사막에서 만났을 때 곧바로 교미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언제 만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 동물들은 만나면 얼른 교미를 해야 하고 단 한 번의 교미로도 반드시 임신이 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일례로 경주마의 교배 비용은 한 번에 1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싸다. 교배하는데 큰 비용을 지불했는데 만약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큰 손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성교 후 배란 기능 때문에 반드시 배란이 일어나고 임신이 되기 때문이다. 성교를 해도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은 것은 인간과 판다 정도이다. 사실 인간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
전시의 선을 보고 출정 전야에 혼례를 치르고 난 뒤 하룻밤 정사로 임신이 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동물은 생존 위기에 처하면 본래 갖고 있던 생명력이 활성화되기 마련이다.